뭐 어저께 벌어진 일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도 한번 다룬 얘기인데, 법사위에서 17개 법원장들을 불러놓고 법사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스타가 한 명 탄생을 했습니다. 저 김정중 판사, 김정중 법원장, 네. 중앙지법원장이죠. 내가 지금 오늘 말이 꼬입니다. 중앙지법원장이 어저께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난타당했습니다. 물론 수원지법도 그렇고 몇 개 수원고법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을 하거나 재판할 가능성 있는 법원장들을 불러다 놓고 완전히 그냥 사법 유린, 사법 개입, 사법 파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중 판사, 법원장 아주 원칙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판사들에게 네. 판사들은 긍지를 가져라. 네. 판사들의 판결 하나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권력도 복종하지 않느냐. 네네. 왜 정치권의 여론에 이 재판이 영향을 받아 서는 되겠느냐. 네네. 이게 사실 듣는 국민들은 모두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자, 이 질문을 김정중 법원장에게 또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네네. 김정중 법원장의 말이 명쾌했습니다. 네네. 판사가 정치권이나 여론에 휘둘린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네네. 그렇죠. 중앙지법원장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달에 이재명의 그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이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법원장은 이 판사들의 인사권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네네. 명쾌하지 않습니까? 명쾌하죠. 또 이 주진우가 물었어요. 다음 달 15일 거기 그 선거법 위반 선고 때 이걸 생중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라고 하니까 이 답변도 명쾌했어요. 네. 그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결정할 문제다. 네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 공개를 생중계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과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 이 국민적인 관심입니다. 네. 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뭐 그냥 길게도 말 안 해요. 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예. 이런 법원장들의 대해서요. 제가 말 계속해도 됩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수원지법원장에게는 이제 이재명이 제안했던 그 신진우 부장판사의 그 재판을 피해달라. 네네. 소위 그 깊이 재척이 조금 네네. 차이가 조금 복잡한데 뭐 네네. 똑같은 겁니다. 깊이. 네. 그게 이화영 재판을 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법원장의 말은 명쾌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바꾸는 조항이 있지 않다. 네. 만약 그렇게 바꾼다면 네. 이 신진호 부장판사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전부 자기가 불만을 가지면 재판에 네. 다 바꿔달라고 할 건데 네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깊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깊이 해야 될 대상은요. 네네. 이 뭐 인적 관계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 재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네네.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허. 제가 묻습니다. 이 중앙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물고 늘어지거든요. 네. 이거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죠? 이거 한동훈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네. 이거 미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네네. 사법방해죄가요. 그렇죠. 우리 그게 없거든요. 네네. 그게 만들어졌더라면 네. 이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다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회에서 2번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대놓고 네. 민주당 법조인들이 나와서 네. 다음 달 이루어질 이재명의 선고는 2가지 다 무죄라고 주장을 해요. 네. 과거에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요. 이게 재판부에 대한 겁박입니다. 네. 재판 관여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면요. 네네. 그 재판에 엄청난 양의 그 재판 기록을 다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고는요. 그렇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 살인죄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사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제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짓을 재판부 급박을 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네. 제가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 잘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도 4명 탄핵했지 않습니까?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십시오. 탄핵. 왜요? 왜 못합니까? 네요. 이렇게 법원장들 괴롭히지 말고요. 네. 이화영 재판했다고요? 신진우 부장판사 지금 가장 꼴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그렇죠. 이재명요. 예. 신진우 부장판사만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안 내놓으십시오. 예. 뭐 사유를 뭐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3,000명의 판사들이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네. 정확하게 보고 있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네. 이재명은 지금도 사법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방해는 증거인멸이나 도피와 같이 구속시켜야 될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보면.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어요. 아니요. 더 길게 하세요. 그 주인공이 말을 적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어저께 보면 제가 기가 막힌 게요, 대표님. 예. 아니,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장경태랄까 정청래랄까 서영교랄까 이런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겠어. 전부 다 검사장 출신 박균택이라든지 예. 또 전현희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또 이건태 변호사 출신, 검찰 출신이지. 자, 이건태도 그렇고 이런 자들이 앞장서서 법을 왜곡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재배당도 정혁진 변호사가 잘 표현했는데 예규에 보니까 14조와 관련 14조인데 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이미 등록하면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사건 배당부에 등록을 하면. 근데 예외는 딱 하나 있다.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 해당 재판부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재판부가 서면으로 위에 제출을 하면 재배당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해당 재판부인 신진우 부장판사가 알아듣게 설명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호 측 의견을 다 들어줬어요. 예, 이 얘기 다 들어주고 또 그날따라 변호인 측들이 아주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수그려가면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하더라고요. 태도도. 그런데 어찌됐든 해당 재판부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하면 중앙지법원장이 아니라 수원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그거 못 건드렸잖아요. 왜 예규에 위에서 뭐 내리 꽂아갖고 이거 재배당 하겠다. 이런 교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단지 물어보는 것. 전화 한 통화해서 아니 그 재판은 어떻게 돼가? 라고 물어본 거 갖고 재판 개입이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개입 어떤 상하 계통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끔 하게 지금 위법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 방해예요. 예.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네. 그 말씀 정말 해주셨는데 그 수원지법의 형사 담당 재판부가 2개가 있어요. 네네. 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하고 또 한 부처가 더 있어요. 그렇죠. 이걸 뺑뺑이 돌리는 거죠. 50분의 1 확률. 들어오는 2분의 1 확률. 들어오는 순서대로요. 예. 의도적으로 배당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요. 그날 변호사에게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거 사실은 이야기 듣지 않고 서면으로나 또는 법원장이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꼭 그런 뭐 사정이 있다면 바꿔줄 수도 있는 건데 네.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그 변호사들이요. 예. 기회를 주니까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예. 하면서도 예. 은근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 이거 이화영 재판부에서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 그 변호사들이 예. 혹시나 판사님께서 재판부가 예. 지금 정치권에 의해서 신변에 위협을 당하실까 두렵고 예.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까 두렵고 예. 그래서 이 재판부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이게 협박입니다. 그렇죠. 협박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데. 네네. 근데도 신진호 부장판사는 다 들어줍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들어주고 예.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네.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거꾸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재판부가 만약 이화영이 9년 6개월 징역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지금 제3자 뇌물입니다. 네네. 이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가 3명밖에 되는 재판은요. 재판이 다르고요. 네. 그다음 9년 6개월이 안 나오고 무죄가 만약 나왔으면요. 네. 그러면 또 그 재판부 밖에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그렇죠. 재판부면. 그렇죠. 그래서 쇼핑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최소한 이재명도 알지 않겠어요? 아, 그럼요. 돈과 권력으로 내가 재판장을 고를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게 법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 이 법원장들에 대한 이 압박과요, 또 16일,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네네.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놓고 토론회를 한답시고, 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합니다. 네. 이거 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법조인 같아요. 네. 어느 대학에 뭐, 로스쿨 교수들. 교수고 뭐 이래요. 근데 예. 나중에 들여다보면 전부 민주당 그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뭐, 이거 징계위원장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네네. 이거 무죄라고 주장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로스쿨 교수들이 어떻게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의 사인의 어떤 이익에 관련돼서 감나라 배추나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요. 예. 이거 절대로 이재명은 지금 2판 4판인데 네. 이거 절대로 판사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김정중 법원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판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따끔한 이 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라는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을 보여야 네네. 앞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요즘 기사 보면은 헌정사 처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을 지금 지난 1년 가까이 이재명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전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의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부가요. 그러게요. 이 법사위에서 또 그 박은정 등이 난리를 치면서 법원장들에게 막 그 압박을 넣은 게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보니까 박은정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지금 압수수색 그러니까 18개 지방법원의 전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자비한 언론 압수수색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언론이 무슨 언론인가 그랬더니 뉴스타파, 뉴스버스 뭐 따위따위에 따위따위에 이게 무슨 뭐 언론이라고 말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사람은 봉지욱, 한상진, 뭐 경향신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지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니까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니다. 지금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건 계좌의 명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걸 제외하면 되겠습니까? 서민을 울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걸.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보자라고 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는 42.6%나 기각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그 예규도 만들고 있고요. 또 법률안으로도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이거 갈수록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요. 그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네. 그 뉴스를 빙자한 알고 지금 거짓말인 걸 알고 보도한 것이거든요. 네. 이 가짜 뉴스 단속법 미국에는 있는데 대한민국에 없는 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 단속법과 사법방해법죄입니다. 네. 가짜뉴스의 단속 법안은 사법 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그동안 열 몇 번이 이게 지금 법안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올라올 때마다 네. 다 언론사들이 반대합니다. 네. 그 여야 누구도 앞장 안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의도 앞에서 이 언론인들과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 논리는 이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자유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가짜 뉴스는 자기가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퍼뜨리는 겁니다. 의도를 갖고.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아닌데 왜 이 가짜 뉴스를 하는 기자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합니까? 네. 저는 이 좀 심한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강아지가 귀엽다라고 해서 강아지에게 인권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견권은 보장해 줘야죠. 그렇죠. 아, 예. 이런 논리로 본다면 네. 이거 가짜뉴스 이야기만 나오면요. 네네. 또 언론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만 나오면요. 네네. 덮어놓고 모든 언론 기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뭐 그런 입장에 있어 왔고요. 네네. 그런데 가짜뉴스는 이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네. 제가 10년 전부터 이 생각을 바꾼 게요. 네. 우리 지금 올라와 있고 미국에 있는 법안을 보면요. 아주 엄격하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분별해 냅니다. 그렇죠. 이게 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네네. 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네.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 뒤에 숨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언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그런 어떤 분석을 위해서는 판단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엄격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그런 정보를 유통해야지만 그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사실 박은정은 조국당이긴 하지만 기타 등등 좌파들이 왜 압수수색 이렇게 열을 내겠습니까? 바로 김혜경 때문이다. 김혜경 얘기를 하면서 박은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전화 확보했습니까?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갖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야, 이 박은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팩트가 틀린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팩트가 아닌 것들. 자, 첫 번째 7만 8천 원 아니라 10만 8천 원이죠. 자, 두 번째 130번이 아니라 130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김혜경을 자꾸 130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김혜경의 핸드폰이나 주거지는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30곳은요 어디냐면 법카로 쳐 드신 곳들이에요. 어디야? 저기 과일 가게, 아니면 무슨 한 건으로 쳐는 거예요. 그거 한 건이잖아요. 과일 가게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소고기 가게 한 번 가고, 샌드위치 한 번 가고, 그게 130곳이나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죠. 법카 갖고 130곳에서나 썼으니. 그런데 130번이라고 얘기해갖고 마치 김혜경의 사저, 그러니까 김혜경의 집이나 김혜경의 방이나 김혜경의 핸드폰을 그렇게 압수수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김혜경이 벌써 두 번째잖아요. 지난번에 해경군 김씨, 저도 말이 길어지네. 해경군 김씨 사건에서도 핸드폰 제출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핸드폰, 내가 뭐 잃어버렸다든가, 거짓말 해가면서 제출 안 했고. 이번에는 아예 압수수색 영장에 핸드폰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박은정 씨. 그런데, 아이고, 김건희 휴대전화는 확보를 왜 안 해? 김혜경은 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법인카드와요. 휴대폰과요. 네. 전 집 압수수색 안 한 건 참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 이 박은정 이런 이야기 하면요. 네네. 그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이 선거법 위반 말이죠. 네. 그 둘이서 이 김혜경과 둘이서 인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소위 결심 공판 때 네네. 둘이가 마주보고 울었어요. 네. 그 배소연과 네. 뭐냐면 배소연이 다 인정하면서 그 광경이 이래요. 김혜경을 쳐다보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네. 소리거든요. 네. 그 전번 재판에 아예 안 나왔어요. 네. 증거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죠. 그 재판부도 대단한 재판부예요. 예. 재판을 2달 늘려가면서요. 네. 그러면 금융 기록을 모두 가져와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딱 들여다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그러면 법인카드로 왜 결제를 했지? 그럼 그 주인은 2번 받았다는 거냐? 이야기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딱 드러나니까 이제 다 인정을 한 셈이에요. 네, 그걸 다시 국민들에게 되새겨줄 뿐이었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박은정처럼 그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이 왜 이렇게 이성윤이 지적을 했어요. 네. 그 전주지법에 이렇게 많은 것을 내줬느냐. 네. 많은 걸 내주지 않고요. 그 이후에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도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문다혜 관련해서요. 예. 계속 문다혜에 숨겨놓은 재산, 이 속여온 임대업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지적들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만 미칠 것이다. 네. 사실은요. 네. 그 법사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국회 그 법사위 정청래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 이재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내가 보니 간첩인지, 그 이화영을 불렀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화영은 증인으로, 아까 저 청문회, 박상용 검사 그 탄핵소추 청문회 때 이화영을 불렀잖아요. 근데 주진우의 그 녹취록을 까면서 예.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은 이화영이 그 녹취록에 나온 그 김성태가 그걸 보느냐 불지 않느냐가 예. 지금 관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재명은 지금 저 민주당 법사위원들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재명이 뭔가 지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단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좌파가 좌파를 잡아요. 첫 번째 뭡니까? 대장동 누가 시작했어요? 이낙연이 시작했어요. 윤영찬이가 앞장서서. 자, 그 다음, 주식님, 송원재 대표님 응원하시는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두루킹 누가 잡았어요? 문재인, 김경수 누가 감옥 가게 했어요? 추미애가 감옥 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사실. 그 김어준이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이게 뭐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경찰이 그렇죠. 그 지시 요구한 것이죠. 근데 잡아봤더니 민주당원이래. 한겨레가 특정했죠. 네. 그래갖고 민주당원들이었다. 그런데 봤더니 드루킹이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잡는 게 누구냐? 정청래가 잡았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 노비 새롭게 밝혀질 법원 노비와 그다음에 권순일 관련돼서 재판 거래 이게 이번에 제대로 드러내야죠. 아마 고발한 걸로 압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고발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말씀 중인데 정말 이화영 그거는 이화영이 못 버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잘 없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입니다. 네. 이건 이화영이 진실을 불면 이화영의 형은 완전히 거의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난 부지사예요. 난 취소하고 있는데 뭐. 시키는 대로 한 거고 네. 내가 뭐 평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에게 넘기면 모든 게 지금 자기 형이 거의 줄어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건은 피해가지 못할 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딱 보이는 이유죠.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민주당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11월 15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죠.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이화영에 대해서는 지금 감싸기 국감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국감 보시면요. 사법부 불러놓고요. 수원지법장 법장 불러놓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이화영하고 이재명하고 같은 재판부를 배당했냐? 랜덤으로 돌려서 나왔어요. 랜덤으로 돌려서 나왔어도 이거는 다른 걸로 니네가 특혜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정말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최근에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전 11시, 2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검찰독재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걔네. 검찰독재위원회가 도대체 검찰 독재는 없는데 미쳤나? 검찰독재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사건 조작을 고발한다 이러면서 여기 그 한준호가 검찰독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한준호가 도대체 무슨 검찰 독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나온 증언과 논거를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억울한 증인 그 피해자를 위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반박하면 됩니다. 재판정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반박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를 지금 검사와 변호사가 그리고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말도 못하면서 이거를 지금 간담회를 열어서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국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가 명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되도 않는 얘기를 검찰이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검찰의 증거 자료와 반박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재판정에 나와서 검찰이 없을 때 비겁하게 뒷담화 까듯이 무슨 재판을 뒷담화로 합니까? 저는 이분들이 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 본인들 좋아하는 걸 지금 열고 있다. 근데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게 어떤 재판부의 편향성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지만 10년, 20년 역사가 이거를 다시 판결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조작 사건 같은 것들. 근데 역사의 법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재판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입 다물고 나와서 이 짓 하시면 이게 역사의 법정인가요? 이거는 뒷담화죠. 그래서 지금 뒷담화 법정으로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의 핵심은 검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이불석, 방구석 법정 혹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뒷담화 법정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고요. 지금 뒷담화 법정을 열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민 세금 받아가면서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간담회 열어서, 국회에서 간담회 열어서 뒷담화 법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뒷담화 법정에서 저는 이후에 뒷담화 법정, 문다혜 관련해서 뒷담화 법정 아닙니까? 민주화를 위한 음주운전 협의회 이재명 문다혜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자범협의회, 이 민주화를 위한 음주운전 협의회 열심이고, 문재인 그 딸 문다혜랑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공동대표 하시면 어떻습니까? 문다혜 있으니까 이제 여성할당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남녀가 골고루 얼마나 멋집니까? 민주당 좋아하는 여성할당제 딱 해서 여성대표 50% 지분 주셔가지고 민주화를 위한 음주운전 및 자범협의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슨 독재국가에서 받는 피해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벌였던 죄들인데 이게 검찰 독재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었던 지금 모든 죄들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제기한 겁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것들이에요.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파다파니까 별건 수사라고 하죠. 계속 그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또 나오고, 그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따지죠? 이걸 왜 검찰한테 따지죠?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대표한테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집안은 어느 집안이나 집안에 죄를 짓고 사고를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집안은 그 사고를 치는 애를 단돌이 하죠. 집안의 명예와 집안의 어떤 가풍과 집안의 가정 교육을 위해서. 근데 못 되는 집안은 사고를 치는 애는 냅두고 그 사고를 친 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외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집안이 망하는 첫걸음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모든 죄를 민주당이 공범으로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민주당 전체가 나서갖고 대장동을 민주당이 막 집단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위증교사를 민주당이 전체가 나서서 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는 애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깜냥이 안 되는 애가 권력을 잡고 싶고 깜냥이 안 되는 애가 돈을 벌고 싶으니까 본인이 지자체에서 저질렀던 범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만 쳐내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민주당은 예를 들면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다릅니다. 민주당 전체가 연루된 사건이니까 민주당이 사실 송영길 방탄에 나서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럼 민주당 전체가 걸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하나만 떼내면, 환보 하나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전이 되지 않은 암덩어리인 거예요. 간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전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간암은 간의 일부를 절제하면 거의 완치가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되는 범죄잖아요. 근데 송영길의 범죄는 암이 크지는 않지만 많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전체 장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항암이 필요하거나 전체적인 항암이 필요한 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란 암은 사실 그냥 이재명, 위암도 사실 위 일부를 절제하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암덩어리를 절제하면 되는 암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마치 전체 전이 된 암처럼 호들갑을 떠냐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게 죽는 길로 가는 게, 이재명이라는 암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건 송영길이에요.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암은, 그 암이 크기가 크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막고 방탄을 해야 되지만 이재명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재명 하나만 떼어내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요. 이재명과 그 일당들 중에 일부만 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일부 장기를 그냥 떼면 되는 거를 마치 이재명을, 이렇게 된다는 거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심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심장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심장을 절제하고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 근데 민주당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지금 뭐 병원에 면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이제 인지를 못하는, 의학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심장도 인공심장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민주당이 이재명이란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는요, 해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재명을 떼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기를 칠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려요. 왜 이미 이 사기는 끝났다니까요. 이미 실체가 밝혀져서 더 이상 이 사기로는 돈을 못 버는데 왜 여기 이재명이 벌인 사기판에서 같이 침몰하시나요? 이재명을 버리시고 이럴 때는 새로운 사기판을 버리시는 게 사기치기에도 좋고 대통령을 공격하기에도 훨씬 좋은데, 민주당들은 참, 근데 좀 요즘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대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머리가 그럴 수 있는 지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판을 조금 바꾸세요. 시선을 바꾸시면 새로운 세상이 벌리고 새로운 사기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칠 수 있는 사기는 얼마나 많은데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박중현 씨 칼럼이에요. 저는 이 칼럼이 참 좋았어요.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라는 칼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민주당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10월 10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강다리 중에서 통행료를 내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일산대교예요. 근데 이 일산대교는 민자를 지었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에서 이제 대선에 출마하려고 2021년에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사인을 합니다. 무료로 합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도지사가 꽝꽝꽝 사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죄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아십니까? 이 일산대교 민자로 건설됐는데요. 여기에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해버리면 국민연금이 7천억의 손해를 봅니다.
근데 국민연금 7천억의 손해. 경기도 주민들, 도민들 일부, 일산대교를 건너는 경기도민들이나 혹은 뭐 물론 경기도민만 이용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김포 고양시 주민들한테는 이게 되게 호재가 됐겠죠.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근데 그들의 통행료를 원래 애초에 약정한 통행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선심성으로 내가 풀어주고 나 대선에 표 하나를 받겠다고 결국 연금가입자 2,200만 명에게 손해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일산대교 사건은 모르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7천억 손해를 그대로 감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결국은 경기도가 최종 패소합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그냥 나 대선에서 이재명은 돈으로 표를 사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면에서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런 부분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으로 표를 사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정말로 돈으로 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은 국민들에게 항상 푼돈으로 표를 사요. 사실 국민들을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산대교가 이렇게 돼서 결국 국민연금이 7천억 손해를 대법원의 판결로 막았다는 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9월 말에 대법원에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아시죠? 제가 그 백현동 그 옆에 살아가지고 맨날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깎아지른 옹벽이 있어요.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거기가 커뮤니티 센터가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옹벽 아파트니까 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백현동 그 아파트는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엄청 비싸. 백현동이 판교기 때문에 되게 비싼 아파트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를 못 쓰니까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뭐 국토부에 협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쳐서 이거를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승인은 났는데 실제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부지였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 사용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소송을 하는데요. 최종 패소합니다. 결국은 일산동 백현동의 그 옹벽 아파트는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이재명이 표를 살려고 백현동 부지를 이것도 이재명의 비리잖아요. 이재명의 비리로 표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현동 비리를 해주면서 이분이 또 그때 이게 위증교사랑 관련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백현동 국토부가 나한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 승인을 해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의 정치 브로커와의 어떤 작업이었고 결국 이것도 패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또 그거 아십니까? 이거 아무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기사 참 좋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세금이 많이 안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많은데 이재명이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경기도민들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돈 뿌렸죠. 그때 1차로 1조 3,400억, 2차는 외국인들 준다고 하면서 1조 4천억, 3차는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 준다고 하면서 6,30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경기도가 무슨 돈이 이렇게 있나요? 경기도 돈 없습니다. 경기도가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부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 근데 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어디에 쓰냐면 공공투자, 도로건설 등에 쓰려고 적립해둔 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1조 5천억 원을 빌렸잖아요. 자, 이 일 이후에 잘 생각해보세요. 2020년, 2021년에 이재명이 지역개발금에서 1조 5천억을 빌려서 돈잔치를 했죠. 그걸로 결국은 또 그거 가지고 대선 때 나가려고 표장사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분당에서 다리 무너졌죠. 순회동에서 다리가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그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경기도에서 계속 시설 보수가 안 되면서 다리가 붕괴되거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요? 2021년 이후에. 왜? 지역개발기금, 공공투자나 시설 정비에 쓰여야 될 돈을 다 끌어다가 이재명이 돈잔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보수가 왜 안 되나요? 돈을 다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줘요.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월호 문제가 아닙니다. 이천 참사 그거 문제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계속 진짜 한강다리가 무너져서 예전에 성수대교 때처럼 사람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이재명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근데 올해부터 결국은 경기도가 이 돈을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83억 원 시작으로 경기도는 1조 5천억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계속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제 지사님, 이거 김동연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번 국감에서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국감에서 이 얘기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이 지었던 국민들에게 15만 원 푼돈 나눠주려고 이렇게 뿌렸던 이 돈의 결과가 이제 상환 시점이 시작됐다는 거. 그거를 김동연 지사는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재명이 했던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하더니 야 경기도 세수 많아. 초과 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부동산이 2020년, 2021년에는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던 시기예요. 초과 세수가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부동산 값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거래가 줄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지 김동연 지사는 답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김동연 지사님 어차피 이재명 대표랑 선긋게 하시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묻었다는 이유로 그 경기도에 있던 측근들 중에 김동연 지사랑 호흡 맞췄던 사람들 다 배척하고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하고 선긋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은 민주당에게 많은 충원을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를 쳤죠. 올해 10월 11.6 그쵸? 10월 16일 재보선 때 이재명이 영광하고 곡성에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1인당 100만 원씩 기본소득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광하고 곡성은 재정 자립도가 거의 10%밖에 안 되는 지자체거든요. 근데 한 해에 514억 3천만 원을 뿌려야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근데 그 영광과 곡성에 드는 재정 자립을 위해서 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나오는 재원 영광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뿌릴까요? 이 돈 어떻게 마련할까요? 결국은 수도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영광과 곡성 국민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재앙이 닥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영광 곡성 국민들이 특히 이제 그 조국이 아니라 이재명을 뽑은 이유가 양심상 1년에 1,000만 원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짓을 앞으로 영광과 곡성에서 또 연간 514억 3천만 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514억 3천만 원 현재고요. 이거 돈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을까요? 주변에 뭐 장성에 계신 분들이나? 그럼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당 지금 당장 선거법 위반 나오면 480억 정도 물어내야 되는데 이 돈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HYA님 감사합니다. 네, 정부 재창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 되고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경기도 국감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영광하고 이제 전라남도 도청 국감하실 때 이 돈 어떻게 마련해 줄지 대충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무죄 간담회 열고. 그러면 민주당 뭐 해야 됩니까? 이재명 1심 선고 TV 생중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 모여서 이재명 무죄 간담회 하면서 이 난리를 칩니까? 왜 간담회를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들 다 알게. 1심 선고 생중계하면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비겁하게 왜 방구석 재판 그들이 좋아하는 뭐죠? 방구석 재판 아까 제가 뒷담화 재판 하지 마시고요. 그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심 선고 TV 생중계 하자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생중계 했습니다. 그때 아마 14% TV 시청률이 14% 4%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TV 생중계 하면은 한 3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장담합니다. 호시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러이러한 많은 짓을 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재명 대표님 그 관련해서 국감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회에서 간담회 하지 마시고 TV 생중계 하시자. 이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뒷담화 하지 마시고 그 제1야당 대표 아니십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거 법적으로 근거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마 재판부에서도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국민들이 원하면 생중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있다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꼭 생중계 하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TV 생중계를 위한 국민청원을 해볼까 봐요. 저희 시민단체 길에서. 여러분 제가 TV 생중계를 위한 국민청원 하시면 다 청원 동의해 주실 거죠? 그래서 이재명 1심 선고 TV 생중계 국민청원 운동을 제가 시민단체 길에 제가 있거든요. 저희 시민단체 길에서 제가 건의를 해갖고 국민청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TV 생중계 하자. 왜 방구석 뒷담화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과 함께 이 생중계 하자. MBC, 전주 MBC 어떤 MBC입니까? 조국 북콘서트도 전주 MBC 생중계 해주는 데 아닙니까? 이거 공중파 생중계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해서 스타 한번 돼보시는 거 어떤가 제가 간언을 드리겠습니다.